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수민 평론가. 네,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네 어제 영남권을 방문하는 출장 일정이 오래전에 잡혀서 아, 그렇군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영남권을 지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대선 준비하는 것입니까? 아 영남권만 갔기 때문에 뭐, 대선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경남도지사입니까? 원래 본인 연고지 아니십니까? 정부 넓게 아닙니까 보면. 연고지는? 자, 첫 번째 뉴스, 우리 뉴스화상 김수민 평론가, 주말 민노총 집회 논란 준비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민중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 민중대회는 해마다 이맘쯤에 개최를 해왔던 건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19 사태이기 때문에 이 네. 집회의 안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요. 민주노총이 신고한 인원은 1만 5천 명입니다. 뭐 네. 어떤 보도에서는 10만 명 가량 올 거다 이런 관측도 있긴 했는데 아유, 10만 명이면 지금 상황에서 네. 이게 가능한 얘기냐? 과거에 많이 모을 때도 그렇게는 아니었었고 그리고 네. 민주노총 측도 뭐 사전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덜어낼 것으로 예.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진짜 그만큼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중요한 건 지난 개천절 때 네. 그 집회를 봉쇄한 것과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부분이 네. 여기서 핵심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개천절 때하고 지금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 다르거든요. 네. 개천절 때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하기 해서 그 집회에 대해서 이제 10인 이상 집회는 금지하겠다. 네. 뭐 이런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10인 이상 집회라고 마음 놓고 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뭐 이런 네. 생각 때문이었는지 예. 그 광화문 광장 전체를 차벽으로 다 봉쇄를 하는 아하. 그런 그래서 상황이 과잉 있었죠. 봉쇄 논란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때하고는 많이 다른 물론 이번에도 방역 수칙이라든지 또 100명 이하로 집회를 쪼개서 분산해서 개최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그때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네. 그때는 왜 안 되고 지금은 되느냐? 네. 혹시 뭐 보수 단체는 탄압하고 진보 단체라서 허용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참고로 내일 집회는 민주노총 집회도 있지만 부근에서 또 보수 단체 집회도 같이 또 계획이 돼 있는 것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계속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국회 운영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준비됐죠?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과하다고 했던 표현을 다시 하라는 말씀입니까? 국민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자꾸 나오는군요. 속기록을 보십시오. 저도 속기록 봤습니다.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네, 상당히 분위기가 험악한데. 무섭습니다. 여기 예, 앉아 있어도. 우리 노영민 비서실장 그 충청도 양반이고 평소에 저렇게 소리 지르는 양반 아니거든요. 충청도 사람들은 점잖거든요. 예,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잖은 네. 방송에서. 예. 네. 근데 오늘 강철이빨 보니까 바꿔 달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주로 어디서 화가 난 겁니까? 충청도 사람도 화가 나면 무섭죠. 예, 가끔 무섭죠. 화가 나면 명령을 해버려요. 예, 예, 이것은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예. 그 광복절 집회라든지 그때 이제 보수 단체 또 일부 교회 이쪽에서 집회를 한 걸 두고 코로나19에 비춰서 네. 이것은 살인자 같은 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라고 네. 이제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노영민 실장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네. 라고 반박을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속기록을 찾아보아라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실제 살인자라는 표현을 쓰기는 썼다. 아, 쓰긴 썼어요. 네, 예. 그렇게 근데 주어가 나왔습니다. 누구냐죠. 누가 주어는 살인자냐. 집회 이거죠. 주동자였습니다. 네. 예, 집회 주동자. 그런데 네. 국민의힘 쪽은 국민이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국민 전체라는 의미건 아닌 것 같고 예. 그래도 국민인데 왜 살인자라고 얘기하느냐 뭐 이런 아, 왜 취지. 국민인데 그러니까 네. 집회 주동자도 국민이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가리키는 말들이 다르지 않았는가. 이래서 문장이 주어가 명확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약간 뭐 하나 빼먹으면 꼭 말썽이 생겨요. 네. 오늘 고생 꽤나 하시네. 자, 문제는 지난 광복절, 개천절과 지금이 기준이 다르다는 거.
집회 허가가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형평성이 있는 거냐, 네. 타당한 거냐. 예, 그러려면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가장 간략하게 간단하게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은 확진자 수로 네.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천절 집회 직전에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1명이었습니다. 네. 9월 30일에 세 자리로 올라갔고 그 밖에는 매일 두 자릿수였었고요. 네. 이번에 민중대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일주일 11월 예. 6일부터 12일까지 따져보니까 예.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34명. 예. 예, 개천절 직전에 비해서 1.9배다. 예. 그래서 이제 숫자로만 보면은 이번이 더 심한데 왜 강하게 규제하지 않는가 예.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하. 아니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그때와 다른 기준 적용. 자, 이런 차이가 왜 나는 것이냐. 여러 가지 따져볼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근데 한간에서 이제 뭐 민주노총은 정부 편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근래에 들어서서 노정 관계를 따져보면 네.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뭐 민주노총이 친정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뭐 현 정부 초기에는 잘 해보자 노동존중 국가라는 뭐 공통적인 어떤 슬로건 이런 것도 있었지만 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또 생겨났고 뭐 역대 정부도 그랬습니다. 중기 네. 후기로 갈수록 더 사이가 나빠졌었는데 예. 그런 흐름도 있고 이제 뭐 경사노위 이쪽에서도 민주노총이 뭐 불참을 하거나 불참했죠. 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근데 다만 거꾸로 봤을 때 민주노총에 대한 그런 태도를 떠나서 예. 보수단체에 대한 정부의 불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광복절 집회 때의 그 혼란상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들이 나빴기 때문에 네. 예, 그때는 그래서 개천절 같은 경우는 광복절 집회 때처럼 하지 않겠다. 네. 이런 심산 때문에 더 강하게 예. 조였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그때 됩니다. 좀 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주된 이제 감염이 연쇄 감염이 일어나는 고리 중에 하나가 교회였습니다. 네. 뒤에 또 얘기하시겠지만 교회에서 연쇄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광복절 직전까지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제 모인다는 점, 이 점이 하나가 이제 위험 요소였고 네.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방역 수칙이나 방역 원칙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부해버렸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민주노총하고 이렇게 하는 차이는 있는데 예. 다만 이게 이제 시계열적으로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복절에 집회를 너무 잘 많이 허가해줘서 이제 문제가 됐다. 이런 지적이 막 빗발치니까 그런 개천절에는 막아야겠다. 그래서 차벽을 치고 이제 막은 거죠. 예. 개천절에 막았더니 또 그것은 재인산성이냐 뭐 이렇게 해서 예. 그냥 막기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덜 막아야겠다. 이렇게 가는 과정인데 그때 막았을 때는 재인산성이라고 그러고 이번에는 왜 우리는 안 되고 쟤네는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 접근하는 게 너무 일면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런데 뭐 국가의 방역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여론에 휘둘리고 뭐 일관성이 잊어버리면 그 자체가 실패한 것이죠. 이런 근데 이제 점에서 중심을 조금 찾아가는 설명이 필요하죠. 과정일 수 있는데 예. 이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심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고 그리고 코로나19하고 집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네. 그런 또 절충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을 정치권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네. 개천절 때처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는 게 맞는 거냐? 네. 아니면 개천절 때 지나치게 집회 자유를 제한한 거냐? 예,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형평을 맞춰야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둘 네.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이제 기준을 세우는 게 방역 그리고 시민의 표현의 자유 기본권 이 사이에서 네. 확진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어떻게 기준을 세울 거냐 이건 답이 없는 문제겠죠. 다만 사람들이 이거는 다르고 저거는 왜 또 다른가 이런 식의 이제 형평이라는 기준 한 가지를 세워놓고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병이 들기 시작했느냐 예. 이거를 좀 따져본다면 광복절 이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광복절 이전에도 이미 집회 때문이 아니라 이전에 교회 모임을 통해서 재확산이 시작이 되고 있었고 이거를 이미. 정부가 풀어줘 버렸었거든요. 네. 그런 책임이 또 정부에 있는 것이고 어허. 광복절 집회라고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안 했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어떤 판사는 집회를 허가해줬다라고 굉장히 규탄을 받았었는데 예. 사실 그 판사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정부에 물어야 될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하지 않았고 네. 판사로서도 그게 근거가 갖춰지지 않아서 집회를 허가해줬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부도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정부의 이- 정책에도 빈틈이 열려 있었다. 김수민 예, 평론가처럼 이런 말씀.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런
정권 이전에 이런 대책은 문제였다. 이런 건 네. 보완하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네. 아니고 정치권에서 맨날 뭐 우리 편은 왜 이렇게 하고 쟤네 편은 왜 봐줍니까? 이 얘기만 계속하니까 저 빙하인데 빙하사 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런 합리적 네, 지금 관점에서 폭발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빙하가 번째 폭발하고 뉴스를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빙하가 소개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 대한항공 뉴스는- 아시아나 네. 인수설 준비해 오셨나요? 예, 뭐 준비했다기보다는 뭐 대개는 이제 하자는 거 합니다. 근데 네. 좀 이렇게 슬픔 속에서 이 슬픈 뉴스예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비밀은 오너리스크다. 예, 이런 뉴스입니다. 오너리스크다. 네. 예, 이따가 듣기로 하고 우선 인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일단은 정해진 건 없다라는 게 대한항공의 입장인데 오늘 주로 정답이 없는 문제를 얘기하네. 그렇죠. 정해진 거는 없다라고 보지만 예. 언론에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인수할 거다라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보도는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들이 보도가 되는 거죠. 예. 가장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뭐 용어들이 복잡해가지고 설명하면 너무 어려운데 예. 지난번에 아시아나항공이 한참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 산업은행이 돈을 지원해 준 게 있거든요. 예. 즉 이거를 금융으로 해석을 하면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어. 이 주식을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예. 한진칼에게 판다. 쉽게 하면 넘기고 예. 대신 한진칼의 주식을 받기로 한 겁니다. 산업은행이. 복잡하네. 예, 그리고 한진칼이 이 지분을 다시 대한항공에다가 넘기는 방식으로 예. 아니면 밑에다가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따로 두는 방식으로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좀 이 지배 구조를 짜겠다 이런 얘기고 예. 뭐 이게 아니면 더 어려운 방식이 이 금호산업이 갖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보유 지분을 사느니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한진칼을 거쳐서 이제 이 지주회사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 그거는 확실한 이제 뭐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일간에서 예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들어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나요? 하나는 유동성이 풍부하면 대한항공에 그냥 인수하기가 쉬운데 일단은 살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복잡한 변칙적인 지금 방법을 택하게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대한항공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진칼하고 대한항공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산들을 다 내다 팔아서 지금 예. 뭐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총알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인데 예. 어쨌든 뭐 1조 몇천억까지는 마련한다고 하니까 일단 인수 자금 지금 말씀드린 시나리오에 의한 인수 자금을 대는 것까지는 뭐 가능할 것 같거든요. 산업은행의 지원까지 포함해서 네. 문제는 뭐냐면 왜 한진칼 지분을 산업은행이 가져야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느냐 예. 여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는데요. 이게 어떤 지배구조 개편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진칼이라는 게 결국은 이 조원태 회장과 그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형제들이 지금 지분 구조를 놓고 지금 누가 이 경영권을 가지는 거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곳이거든요. 삼남매인가요? 그렇죠. 예. 삼남매인데 지금은 양쪽으로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원태 회장과 그 일가들하고 KCGI라는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 쪽으로 이제 그 조현아 부사장 쪽이 이제 사모펀드 쪽에 붙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산업은행이 사실상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네. 조원태 회장에게 아시아나항공을 책임을 지시오라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네.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조원태 아하. 회장으로서는 경영권에 있어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경영권 이제 그 강화하는 거에 있어서 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한항공의 어떤 역할을 이제 또 요구할 수 있고 뭐 이런 관계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해석입니다. 아이고 왕자의 난은 들어봤는데 이 남매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사모펀드 아까 KCGI라고 했습니까? 네. 예, 그쪽에서도 인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반발할 것 같네요. 뭐 인수라기보다는 경영권 다툼을 이제 벌이고 있는 상황인 네. 건데 아, 그렇군요. KCGI는 이게 결국은 조원태 회장의 어떤 그 유리한 방식으로 상황 판을 다시 짜기 위해서 네. 벌이고 있는 그런 거 아니냐라면서 다른 주주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현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라는 입장을 내고 지금 사실상 이거 인수를 반대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 당연히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이 같은 이제 회사 계열사가 되면 예. 당연히 인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항공 인프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례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6개 노조가 회동을 해서 지금 우리 입장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냐 빠르게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항공업계가 거의 고사 직전이란 말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런 상태에서 합병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인수 얘기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할 거 아닙니까? 가슴이 지금 철렁하죠. 이스타 항공 저 난리 난 거 보세요. 그렇죠. 예, 굉장히 직원들이 불안해지고 결국은 양계 회사의 노조가 회동을 하게 되는 거군요. 이 그렇습니다. 문제를 공동으로 이야기해보자 이거죠.
그렇죠. 근데 네. 아마도 이제 정리해고라든지 이런 데 반대하기 위해서 이 인수 자체는 지금 부정적인 입장을 세울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제 뭐 협상을 하느냐는 또 조원태 회장 체제에 예. 이 대한항공이 뭐 짊어져야 될 업이겠죠. 예. 이거 이제 며칠 있다가 최이배 의원한테도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 이 얘기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오너가한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뭐든지 한다는 겁니다. 지금 네. 이 아시아나항공을 품는 것까지도 대한항공이 네. 결심할 수 있지만 네. 예를 들면 이스타항공 말씀드렸는데 이스타항공은 어떻게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너라고 할 수 있는 창업주가 나는 이 재산 뭐 저 주식도 헌납했고 네. 사제도 털어넣을 것이기 때문에 내 책임을 다한 것이다라고 하고 나는 주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타항공이. 네. 실제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하고 합치는 이런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은 LCC 시장에서 이 대한항공 계열의 LCC가 더 이제 확장될 거거든요. 더 커질 거거든요. 힘이 네. 세질 겁니다. 그게 이제 진해요 아닙니까? 아하. 그러면 지금 이스타항공을 인수해야 될 제주항공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앞으로 인수 여력이 더 어려워질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이스타항공은 더더욱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이스타항공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도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네. 전체적으로 다 돈들의 게임인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인수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해서 예. 예, 그리고 책임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오너의 책임 이런 것들보다는 결국에는 현재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공항 산업이 침체기에 있는 것이고 네.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의문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결국에 모든 고통이 마지막 단계에서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네. 예,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점에서 특히 오늘 전태일 열사 50주기인데 네. 아직까지 노동의 길은 멀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좀 다운되는 뉴스네. 그 첫 번째 뉴스도 그렇고 이번 두 번째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합병 문제도 그렇고 다 조금 생로병사의 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의하시죠? 이 세상은 너무 많이 병든 것 같습니다.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데 네. 의사에 한번 김종대 의사를 기다리며 곧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뉴스 화산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해온 뉴스는 공수처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공수처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출범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오늘 이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이 추천위원회는 7명이 들어오죠.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 회장 그리고 여야 두 정당에서 2명씩 추천한 위원들 네. 이렇게 7명이 들어와서 그동안에 이제 10명 정도로 최종 후보가 추려졌는데 이것을 이제 마지막 2명으로 좁히는 그, 예, 그 절차를 분위기가 어땠답니까? 예,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건데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이 심도 있게 토론했고 예. 대척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척지지 않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됐다. 그것도 바뀌네. 네, 근데 그것이 낮에 전해진 뉴스이기 때문에 아, 지금은 모른다. 네,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이게 굉장히 우려했던 사항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게 뭐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 같지는 않고 생각보다는 좀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 좀 차분하게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야당 측 추천위원들 태도가 몹시 관심사입니다. 사실 지연 작전을 피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자, 공수처를 반드시 11월 내에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한 여당. 끝장 토론을 벌여서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죠. 과연 그대로 될까요? 일단은 이번 어떻게 작전이 전개가 될 건가 네. 이거를 좀 더듬어 나가 본다면 이게 추천위원회 구조 그리고 의결 절차가 7명 중에서 2명만 거부를 해도 최종 후보 2명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명 정도는 합의를 해야 추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위원 2명이 네. 같이 거부를 하면은 이제 어떤 후보도 추천할 수 없는 네.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건데 예. 근데 지금 압박 요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이 계속 미뤄지면 네. 우리는 법을 개정해 가지고 2명이 비토한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위원을 추천을 못하지 않게 그렇게 네.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그 위원 2명도 다른 위원들하고 의견이 있을지라도 네. 그래도
뭐 본인들이 생각하는 최악 음. 혹은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펼 거냐 네. 했을 때 이제 그럼 민주당 쪽 위원이 추천한 인사들은 좀 피한다 친다면 결국에는 저는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인사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네.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간에 어떤 인사가 더 좋다라고 네. 선공을 잡으려고 하는 걸 피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추천을 하면 저쪽에서 반대하겠지. 서로 견제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상대가 누구를 추천하는지 보자. 예. 이런 심리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예. 게임 이론처럼 양쪽 다 그런 심리를 가져버리면 예. 결국에 제3자 쪽이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수의 딜레마. 예, 그렇죠. 근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을 하면 여당이라고 볼 거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배척을 하려고 할 테고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입장에서는 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네. 위원장이 막 회의를 자기가 안건을 이렇게 저렇게 하자 주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는 건 결국에 대한변협 회장입니다. 그럼 대한변협 회장이 인사들을 좀 이렇게 꺼내어 놓으면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무게중심이 만약에 그리로 쏠리겠네요. 우리가 끝까지 뭐 지원을 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네. 그쪽 위원들은 이 정도면 중립적인 것 같다 싶을 때 여기서 합의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게 약간 반대 시나리오도 가능한 것이 네. 어쨌든 급한 건 여당이란 말이죠. 예. 야당은 사실 공수처에도 반대하고 네. 그 뭐 석동현 후보가 쓴 것처럼 공수처는 위헌적이고 사실은 파괴해버리고 싶은데 예. 어쨌든 그냥 두기는 어려우니 지금 후보 추천을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안 하면 그만이다 이런 입장인데 예. 거기다 대고 여당이 좋아하는 후보를 어쨌든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그 두 명 중에 하나로 밀어 넣어버리면 그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야당은 이제 그게 빌미가 돼서 야당에게 빌미를 줘서 잘 걸렸다. 그렇죠. 야당은 난 무조건 반대하다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에 그래도 뭐 말이 되는 사람을 하나는 끼워주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최대한 중립적이 돼 네. 우리 여당도 뭐 그렇게 껄끄럽지 않은 사람을 하나를 세워서 봐라 두 명 중에 예. 한 명도 여당 인사는 끼어 있지 않다. 그리고 예. 심지어 야당 추천 인사도 한 명 있다. 그럼 예. 이 정도에서 오늘 합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갈 만한 시나리오도 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공수처 출범 자체가 목표인 경우. 그렇죠. 예, 일단 출범시키고 보자는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런 방법도 있지 뭐 법까지 개정해서 그런 정치적 부담지고 한다는 건 아무리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법을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만들었던 법인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꾼다 하는 것은 이제 좀 여론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죠. 네. 그 주호영 대표 공수처 출범은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과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공수처법과 특별감찰관 임명이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은 연관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슷하게 고위공직자에 대한 어떤 감찰이나 수사를 한다 이거는 동일한 거겠습니다만 예. 공수처는 수사기관이고 예. 그리고 특감관 이것은 청와대 고위직을 감찰을 하는 거거든요. 감찰과 수사라는 행위도 다르고 대상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라서 네. 그리고 이제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도 이게 뭐 공수처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법에 정해진 거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마찬가지로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4년 동안 이석수 감찰관 이후로 공석에 있거든요. 네. 이것은 법에 정해진 것을 따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 조건 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네. 두 가지 다 지연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바로 이제 내가 요구하는 게 병에 걸렸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것도 병에 한번 걸려봐라. 네. 이런 심리가 서로 간에 작동하고 있다. 아이, 그렇게 되면은 이건 정말 답이 없는 문제인데 아니 특별감찰관 임명이 왜 늦어졌느냐 네. 또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에 누구 대해서는 책임이냐 이거예요 그거. 뭐 여당은 계속 공수처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셨듯이 특별감찰관을 뭐 지금 임명할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뭐 네.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네. 저는 뭐 말씀하셨듯이 특별감찰관은 진작에 이제 임명해야 됐어야 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당이 갖고 있는 불신은 뭐냐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예. 이석수 특별감찰관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석수 당시 특감은 검찰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할 때는 결국은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뭔가 특별감찰관이 이 대통령 주변에서 어떤 위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 네. 아 이런 위법적인 게 있군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끝나는 게 아니죠. 검찰에 이거 수사하라고 갖다 줘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권력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검찰의 손에 또 맡기게 되는 네. 이런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뭐 걱정이 돼서 지금은 검찰 개혁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좀 미뤄온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은 뭐 저의 이제 해석이죠. 시사평론가의 해석이죠. 근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그동안 이제 제기해온 어떤 공수처의 당위라는 게 공수처에서 정말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중립적으로 수사할 것이고 정말 더 철저하게 파헤치는 기구다라고 얘기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를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한 거에 사실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에 갖다 주기 싫은 문제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생기면은 그때에 가서 공수처에 갖다 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공수처 수사를 할 때 우리에게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특별감찰관을 애초에 임명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그 좀 임명 합니다. 절차에 임명이 늦어진 데는 야당의 책임도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야당이 보면 국회에서 그렇거든요. 요구하는 거 있었기 네. 때문에 네. 그 문제도 어쨌거나 반드시 있습니다. 특감관 임명과 공수처 설립은 같이 하는 것으로 여야 간의 합의를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선후를 가리지 않고 양쪽이 시원하게 한꺼번에 타결을- 두 가지 문제 한꺼번에 그렇습니다. 해결해 버리면 굳이 막 조건 더 달지 예. 말고 선후 예. 가리지 말고 동시에 가급적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래서 검찰 개혁 제대로 되겠냐 의문입니다. 정치 개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를 기억하겠습니다.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